안녕하세요. 김수남 작가와 문예통통입니다.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소설 읽기 14번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남 작가와 문예통통입니다. 오늘 저희는 지금 벌써 2021년 3월 18일 목요일이 된 새벽이에요. 평소 같으면 잘 텐데 제가 읽던 부분이 조금 남았고 또 마저 읽고 싶어가지고요. 옛날에 정말 어릴 때 그 문학소녀 그때 밤새워 읽던 그때 그 느낌이에요. 지금 같이 우리 오늘 이제 정말 덕혜옹주 읽기 다 마무리할 수 있게 저도 읽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잠도 진짜 읽다 보니까 안 오고요. 그래서 정말 졸리면은 중간에 남겨두더라도 지금 읽던 부분도 계속 읽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는 14번째 영상인데요. 오늘 꼭 한 번은 마주쳐야 했던 이거 354쪽 지금 읽겠습니다. 꼭 한 번은 마주쳐야 했던. 이미 햇살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복수는 벌떡 일어나 가게로 갔다. 저녁에 국수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어떨 때는 낮 수입보다 저녁 수입이 쏠쏠했다. 다행히도 오늘은 손님이 좀 있었다. 중년 남자 한 명과 젊은 남자 둘, 그 중 한 명은 가끔 소바를 먹으러 오는 청년이었다. 말이 별로 많지 않아서 조선 유학생이라는 것 밖에는 아는 게 없었다. 또래 청년 한 명과 함께 있었으나 국수를 먹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은 아닌 듯 했다. 표정은 침통했고 분위기는 무거웠다. 단골 청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는 조선으로 돌아갈 건가? 조선이라는 말에 복순의 귀가 번쩍 뜨였다. 맞은편에 앉은 청년이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조선으로 돌아가야 하느냐, 더 머물러야 하느냐를 고민하는 것 같았다. 조선으로 간다고 해도 현해탄을 건너는 게 쉽지 않다던데 관부 연락선을 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네. 우동가락을 건져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눈 그들의 표정이 몹시 피곤해 보였다. 자네는? 나는 더 머물 생각이네. 얼굴에 흉터가 있는 청년이 대답했다. 나는 돌아가겠어. 졸업도 했으니 조국에 가서 내 할 일을 찾아야겠어.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네. 와세다 대학교에 다닌다던 청년, 그는 복순을 일본 여자로 알고 있었다. 영친왕 전하도 아직 환국하지 못하시고 옹주마마는 병원에 갇혀 있는 상황일세. 그런데 우리만 돌아간다는 게. 복수는 하마터면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몸이 기우뚱하면서 국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복수는 얼른 주방으로 들어갔다. 다른 그릇에 우동을 옮겨 담아 자리로 내가면서 다시 청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마음 같아서는 옹주의 근황을 묻고 싶었다. 하지만 구석에 앉아있는 중년 남자가 자꾸만 신경 쓰였다. 복수는 그를 경계하며 카운터에 앉았다. 청년들도 중년 남자를 의식해서인지 목소리를 한껏 낮추었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다. 어쩌다 마마가 병원에. 종종 의사가 왕진을 오곤 했지만 갇혀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국수가락을 말아 올리던 청년이 젓가락을 놓았다. 지금 돌아가서는 안 돼. 그렇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풀죽은 목소리로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얼굴에 자조런 표정이 서렸다. 그럴수록 뭔가를 해야지. 불가능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패배를 거듭할 뿐이야. 복수는 자기도 모르게 중년 남자 쪽을 힐끔거렸다. 그들의 대화를 막고 싶은 충동이 솟았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듯 따뜻한 보리차를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다행히 중년 남자는 먹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보리차라도 드시면서 이야기하시지요. 복수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날이 추워지네요. 그때 요코가 가게로 들어섰다. 그녀가 아이의 옷을 단단히 여미며 몸을 떨었다. 청년들의 눈빛에 경계심이 서렸다. 바람이 많이 부는 모양입니다. 청년들이 요코를 훑으며 물었다. 네, 곧 아주 추워지겠어요. 요코의 몸에서도 차가운 바람 냄새가 났다.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청년들은 말문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을 놓칠 수는 없었다.
마마의 행적을 알아야 한다. 복수는 애써 미소를 지며 그들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날이 추운데 조금만 더 앉았다 가십시오. 자주 오시는 단골이니 제가 소바 한 그릇 더 대접하겠습니다. 복순의 말에 청년들이 뜨악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중년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깐만요. 조손님 계산 먼저 도와드리고 맛있게 말아드릴게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복수는 계산대로 가면서 청년들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다. 의아한 눈길로 마주보던 청년들이 엉거주춤 다시 자리에 앉았다. 중년 남자가 나가자 복수는 얼른 과자 몇 개를 담아들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드시면서 이야기하시지요. 하지만 청년들은 다시 서둘러 일어섰다. 사키코상 그동안 국수 맛있게 먹었습니다. 왜요? 어디 가나요? 어디 가는 사람처럼 인사를 하네. 복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양 물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조선 가서도 그리울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말을 듣자 눈물이 찔끔 나왔다. 그리운 땅. 청년은 인사를 마치고 나서도 한참 동안이나 복순을 바라보았다. 복순은 시선을 피하면서 중얼거리듯 말했다. 나도 조선 땅에 가보고 싶어요. 가슴 절절한 그 말을 청년은 의례적인 인사로 알아듣는 듯 했다. 그들은 고개를 꾸벅하고는 가게 문을 열고 나갔다. 찬바람이 몰아닥쳤다. 복수는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들을 붙잡아야 한다. 복수는 겉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채 밖으로 달려갔다. 둘은 더 만치서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복순의 다리가 허방을 짚은 듯 후들거렸다.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앞서가는 청년들을 불러 세웠다. 덕혜옹주 마마가 어느 병원에 계신가요? 언제부터 병원에 계셨나요? 가두어뒀던 조선말이 본물 터지듯 흘러나왔다. 청년들이 놀란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보았다. 나 조선에서 옹주 마마를 모시던 여자예요. 옹주 마마 계신 병원 좀 알려주세요. 청년이 잠시 망설이 듯하더니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분명 옹주 마마를 모시던 나인이요? 틀림없어. 네, 맞아요. 제가 그 나인이에요. 그 말을 들은 청년들이 복순을 골목으로 밀어넣었다. 우리는 구국 청년들이요. 옹주 마마를 구하려는 사람들이요. 복수는 다급한 마음에 청년의 옷을 보여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옹주 마마를 구하려 한다고요? 정말이에요? 마마는 어디 계신 건가요? 하고 싶었던 말들이 두서없이 쏟아졌다. 청년 하나가 조용히 하라는 눈짓을 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럴 게 아니다. 어디 조용한 데로 갑시다. 지옥으로 가자고 해도 갈 것이었다. 복수는 무작정 그들을 따라 나섰다. 마마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옹주 마마는 마츠자와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계십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있을 듯 그들의 목소리가 딱딱해졌다. 정신병원이라고요? 왜 거기에? 그건 나중에 아시게 될 테고 우선 동지들을 만나보는 게 순서겠어. 다른 청년이 후둥대는 복순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야지요. 마마를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마마 대신 갇혀 있어도 좋아요. 복수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어딘지도 모를 길을 무작정 따라 나섰다. 마마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기뻤다. 그들은 복순을 어느 한적한 동네 호술한 판잣집으로 데려갔다. 거기엔 그와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이 서너 명 더 모여 있었다. 그들은 복순을 보자 입을 다물었다. 경계의 빛이 매서웠다. 옹주 모모를 모시던 나인이라 하오. 청년은 누구에랄 것 없이 복순을 소개했다. 의자 하나를 끌어 복순을 앉게 했다. 그들의 눈빛이 조금은 부드러워졌다. 그들은 하고 있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한 청년이 단호한 목소리로 꾸짖듯 외쳤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이 낯익었다. 난 대한국의 신하로서 만약 조국이 독립이 된다면 내가 가진 모든 지위와 재산을 잃더라도 만족할 것이다. 의친왕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종사의 죄인이 되고 2천만 생민의 죄인이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노력하여 강복하고 또 강복하라. 이것은 순종 황제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아야 하겠습니까? 이대로 조직이 와해되는 걸 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러자 복순을 데려왔던 남자가 그 말을 이어받았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특별한 분도 오셨으니 이것은 필시 일이 좋은 쪽으로 진행되리란 뜻입니다.
그제야 불같은 목소리로 동료를 독려하고 있던 사내가 모자를 벗으며 복순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 당신은. 복순은 자신을 알아보는 사내를 올려다봤다. 짧은 탄성이 터졌다. 박무영이었다. 마마와 만날 때마다 늘 저만치 서 있던 사람. 희미한 달빛 아래서 혹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반갑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나간 일은 중요하지 않았다. 다시 마마를 뵙는 것만 생각해야 했다. 그동안의 불충을 씻어야 했다. 마마를 구축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복수는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다. 복수는 자신을 쳐다보는 청년들의 눈빛을 의식하면서 의자를 발짝 끌어당겼다. 그때 문이 열리며 기수가 들어섰다. 이게 누구요? 기수가 복순을 보고 적잖이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복순이 기수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는 복순을 곁눈질하며 입을 열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마츠자와 병원에서 여자 청소부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복순이 불쑥 끼어들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저를 들여보내주세요. 제가 청소부로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소? 박무영이 그늘진 얼굴로 복순을 바라보았다. 네, 절 들여보내주세요. 그럼 일단 마마 곁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후위를 도모해 봅시다. 박무영은 애써 밝은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계속되는 작전 실패로 침통해 있던 대원들에게 복순의 출현은 힘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복순은 그제서야 자신이 할 일을 찾은 듯 했다. 탈출할 수 있을까? 이제 또 그 다음 말씀이에요. 363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탈출할 수 있을까? 청소부를 구한다고 했어 왔어요. 여기 소개장도 있고요. 복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직원은 복순을 위아래로 흩어보았다. 심장이 쇠차게 뛰었다. 볼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름이 뭐요? 직원이 덤덤한 목소리로 물었다. 사키코입니다. 얼굴의 흉터는 뭐요? 무뚝뚝한 직원의 말투도 퉁명스러웠다. 옛날에 다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정부 노릇도 했어요. 까탈스럽게 생긴 직원이 유창한 복순의 일본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그녀를 위아래로 흩어봤다. 정신병동으로 가보시오. 거긴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청소부가 자주 바뀌거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순은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했다. 저겨울 지겨운 매서운 날씨였다. 두툼한 코트를 입었는데도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더 그러하리라. 정신병동이라는 팻말을 보는 순간 심장이 벌떡거렸지만 애써 어깨를 펴고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들어갔다. 청소라면 궁에서부터 이골이 났다. 어려울 것도 없었다. 일을 시작한 날부터 복수는 덕혜를 부지런히 찾기 시작했다.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하면서 다른 이들이 해야 할 병실 청소를 대신해주면서 병동을 뒤지고 다녔다. 병동의 간호사들은 부지런한 청소부가 들어왔다고 좋아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복도 맨 끝방에서 그리운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철창이 쳐진 유리창 저 너머 고얀 정물처럼 앉아있는 이는 분명 덕혜였다. 보기 민망할 정도로 수척해지고 야윈 얼굴, 복수는 떨리는 가슴을 누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아, 마마,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온몸에서 힘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들고 있던 물 양동이가 힘없이 떨어졌다. 바닥에 물이 흥건해졌다. 사키코 왜 그래요? 간호사들이 의아한 눈으로 복순을 바라봤다. 발을 헛디뎠어요. 미안합니다. 얼른 치울게요. 복순은 서둘러 물을 닦았다. 내친 김에 창턱에 먼지를 닦고 바닥을 닦으면서 덕혜를 바라보았다. 그런 소란이 일었음에도 그녀는 미동도 없었다. 여전히 창밖에 시선을 둔 채 주변의 일에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 모습이 더욱 안타까웠다. 당장이라도 다가가 얼싸안고 통곡을 하고 싶었지만 복수는 꾹 참았다. 그 곱던 눈매와 도톰한 볼은 온데간데 없었다. 탐스럽던 머리카락은 어느새 힘없이 풀풀 날리고 세월의 먼지가 쌓인 듯 푸석했다. 덕계의 시선은 언제나 밖을 향해 있었고 두 귀는 열리는 법이 없었다.
청소부가 들어와도 관심이 없고 의사가 회진을 와도 무표정했다. 저 멀리 던져놓은 시선은 그녀의 처지처럼 공허했다. 덕혜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세월은 흘렀고 복수는 얼굴에 큰 흉터까지 입었다. 아니, 못 알아보는 게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인지도 몰랐다. 정체가 발각되면 당장 이곳에서 쫓겨나리라. 이렇게 곁에서 지켜볼 수 있는 것만도 행운이리라.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리고 머리도 감겨드리고 싶었지만 복수는 다시 한번 꾹 참았다. 덕혜를 찾고 난 후 복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직원들의 신임을 얻어내는 일이 가장 급했다. 그녀는 자투리 시간에도 쉬지 않았다. 간호사들의 일을 자청해서 도왔다. 어둠거리는 환자를 잡고 있기도 했다. 난동을 부리는 환자를 이송할 때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사키코상 정말 고마워. 간호사들이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저 아주 힘이 세거든요. 복수는 일부러 팔을 걷어붙이고 알통을 만들어 보였다. 하지만 악을 쓰고 있는 일이라 늘 다리가 후들거렸다. 정말 그래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정말 힘이 세요? 보셨잖아요, 환자 잡는 거. 간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 시중을 들 수 있다면 언젠가 덕혜를 밖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복수는 그것을 노리고 있었다. 복수는 가끔씩 옷고시를 숨기고 들어갔다가 덕혜의 손에 몰래 쥐어주고 나오기도 했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유난히 애착을 보이던 덕혜였다. 그녀는 복순이 옷고시를 내밀면 주위를 살피다가 얼른 품속에 감추었다. 복수는 과자나 음료 같은 것을 만들어 간호사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그들은 복순의 솜씨에 감탄했다. 하지만 병원 일은 언제나 힘에 부쳤다. 퇴근할 때쯤엔 몸이 녹초가 됐다. 복수는 아예 병원 근처에 조그만 새방을 얻었다. 창문 밖으로 언제나 병원이 내다보였다. 집이 가까우니 병원 일도 더 오래 할 수 있었다. 이제 간호사들은 그녀를 전적으로 믿었다. 하지만 아직도 환자와 함께 산책 나가는 것은 금지였다. 복수는 자꾸만 초조해졌다. 박무영은 몹시 취해 있었다. 그 무엇을 해도 달랠 수 없는 울분을 그는 술로 풀었다. 자신만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마음을 그렇게 풀어냈다. 하지만 술을 마셔도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무영은 복순을 다시 만난 순간부터 갈피를 잡지 못했다. 복순은 그에게 덕혜의 분신과도 같았다. 옹주를 모시던 사람이기 때문일까? 그는 복순에게서 옹주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부질없는 일인 걸 알면서도 마치 복순이 옹주의 증표인 것처럼 여겨졌다. 구출작전 실패 후 그가 속한 구국청년단은 잠시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정체가 드러나 경찰의 검거작전이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동지들을 분산시켰다. 그 뒤 자신도 한동안 기수와 함께 잠적했다. 그 와중에 뒤를 봐주던 최상만과의 끈도 끊어졌다. 기수가 알아낸 건 최상만네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독립군에게 군자금을 대주던 게 발각되었으리라. 무영과 기수는 납작하게 엎드린 채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 속절없이 시간만 보냈다. 그러나 잠적해 있는 동안 일본은 패망했고 조국은 해방되었다. 동시에 무기력이 그를 덮쳤다. 기수는 젊었다. 여전히 혈기가 왕성했고 난국을 스스로 헤쳐나갈 방도를 찾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무영은 아니었다. 지쳤다. 그런 무영에게 기수가 따끔한 충고를 했다. 형님이 그러시는 거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아직 옹주마마는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기수의 말이 옳았다. 모두에게서 잊혀진 사람. 무영은 그게 못내 가슴이 아팠다. 세상 사람 모두 그를 잊는다 해도 그에게는 그녀를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무영은 형을 떠올렸다. 이제 기댈 수 있는 사람은 형뿐이었다. 그동안 형에게 속내를 드러낸 적은 없었다. 무영은 늘 그늘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김우라는 양지의 사람이었다. 그는 기자로 활동하면서 외국을 드나들었지만 박무영은 조선을 떠난 후로 오로지 한 가지 목표에만 몰두했다. 그러나 무영이 이루고자 했던 일은 실패를 거듭했고 그것이 자괴감으로 자리매김할 때부터 그는 간간히 형을 떠올렸다.
펜을 쥔 손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알 수 없었다. 헤이구 밀사 사건을 보도했을 때도 국제사회는 외면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박무영은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는 형이 머무는 호텔을 알아낸 후 날이 저물 때까지 맞은편 술집에서 잔을 기울였다. 다른 동지가 호텔 앞에 매복해 있다가 형이 나타나면 데려오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을하는 낮이 어두워지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서서히 머리가 어지러질 무렵 마침내 찬 바람을 몰고 김을한이 나타났다. 장하나, 김을한은 박무영을 덥석 안았다. 이게 얼마만이냐? 어찌 그리 소식이 없었어? 오랜만이요. 형님, 내가 좀 취했어요. 박무영은 김을한의 손을 잡고 과장되게 흔들었다. 어디 가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나 좀 들어보자꾸나. 어둠이 세상을 조금씩 잠식에 들어가기 시작하자 도시의 불빛들이 일제히 몸을 밝혔다. 김을하는 비칠 때는 무영을 부추기에 술집을 나왔다. 희끗한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올해는 눈이 일찍 오는 모양이오. 그 말에 김을한이 웃으며 대꾸했다. 이제 일본 사람이 다 된 듯하구나. 그 말에 무영이 발끈했다.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러자 김을한이 무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정하게 말해. 그만큼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거다. 속뜻을 읽어라. 형, 나 부탁이 있어. 무영은 비칠거리는 걸음을 애써 가누며 김을한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조심스러워졌다. 그러리라 생각하고 왔다. 우선 어디 가서 눈 좀 붙여야겠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거든. 김을한의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기자는 앉아서 펜대만 굴리면 되는 거 아니오? 그런데 왜 잠을 못 자오? 이런 무식한 놈을 봤나?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 내가 그렇게 생각하오. 나 같은 놈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는 일마다 실패인데 형은 펜대만 굴리면 다 되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안다. 우선 잠 좀 자자. 내 꼴을 보니 너도 편하게 잔 것은 아닌 듯하다. 무영은 비틀거리는 걸음을 애써 가누었다. 정신이 자꾸만 아득해졌다. 이런 싱거운 놈을 봤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무영은 형을 따라간 어느 가정집 문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풀썩 주저앉았다. 이런 측은해하는 김을란의 목소리에 한숨이 섞여 들었다. 형의 목소리를 들으며 박무영은 눈을 부릅떴다. 하지만 찍어 누르듯 감기는 것을 어찌해 볼 수 없었다. 혼몽한 어둠 저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부드러웠다. 드르륵 나무 문 여는 소리, 어디선가 나직하게 들려오는 음악 소리, 사륵사륵 실내화를 끄는 여자의 조용한 발소리. 마침내 박무영은 김을란의 손에 몸을 맡겼다. 편안했다. 따끈한 차를 준비해 주어. 깨끗한 이부자리도 부탁하오. 박무영은 김을란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동안 힘들게 견뎠던 시간을 풀어놓았다. 박무영의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형과 이야기를 나눌수록